이번 시간에 선납세금하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이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이제 원천징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내부세액 중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이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지방소득세도 동일한데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 기장을 하실 때 선납세금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 납세지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상에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 납부세액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상의 총액, 원천징수세액의 총액은 선납세금 계정, 즉 계정별 원장상의 금액과 비교해서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딱 일치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만 딱 일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중간예납세액이 있거나 지방소득세가 있으면 요거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일치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갖고 수정,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SUV, RV, CUV 차량도 전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주의하실 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차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때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도 필요합니다. 자, 차량 번호, 차 종이 필요한데, 이거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보시면 되겠고, 임차 여부, 임차 기간을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증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증권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출퇴근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의 관련 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뭐 이런 모든 비용들을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쪽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있죠. 그때 감가상각비 계산된 금액을 업무용 승용차 금액하고 연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승용차 리스 계약의 승계로 인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용 리스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 리스 기간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와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중고 시세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처분 손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액 송금 인정해 줍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용역의 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전하는 경우에 그 운전기사 급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닌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외하고 정리합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왜 중요하냐는 부분이죠. 가입 여부에 따라서 송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송금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전액 인정이 안 됩니다. 전액 인정 안 됨과 동시에 송금 불산입됨과 동시에 상여, 그 다음에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득 처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3자 명의로 가입한 거, 임원 명의로 보험 가입한 거, 요거 인정되느냐라는 건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송금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점 명의로는 가입을 안 했는데 본점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다 인정이 됩니다. 법인은 본점 지점 구분하지 않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본점으로 전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이 주행거리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 사용거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무 사용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런 거리로 사용했을 때 업무 사용 거리로 인정이 되고요. 업무 사용 비율 계산할 때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접대 행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접대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부분은 업무 사용 거리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관련 예규를 찾아보시면 접대 관련되는 부분도 업무 사용 거리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총 주행 거리 분의 업무 사용 거리로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승용차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승용차별로 계산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리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는 차종, 차량 번호 기준으로 차 한 대 기준으로 그 사용자, 주행 거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걸 체크해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겠죠. 요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 인정, 송금 불산이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에 선납세금 관련 사항에서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에 보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3월달 전표를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자 전표인데요. 자, 3월 25일자 전표 이렇게 선납세금이 됐든 이자 수익이 됐든 커스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 대변 금액 전체가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전표 처리되어야만이 우리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 계정 과목은 하나의 전표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표 번호가 있죠. 동일한 전표 번호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31일자 전표 혹시 한번 보면요. 자, 선납세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표가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묶여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분리되어 버리면 나중에 우리 원천 납부 명세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그 사례 두 가지 있죠. 그 사례처럼 입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 회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부분이냐 하면 한번 보시면, 자, 법인 조정의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 납부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 갖고 내용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이 적요 부분에 보시면 원천 납부세액이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과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전부 다 불려져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방세와 또 법인세를 구분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구분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적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선납세금의 적요 부분을 제가 F8번 적요 수정을 통해 갖고 적요 수정을 통해서 1번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번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한 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1번 적요를,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번 적요를 통해 갖고 이렇게 구분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 표시해 줌으로 인해 갖고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정보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프로그램에 회계관리 쪽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처 등록에 금융기관 거래처가 있을 텐데요. 이 금융기관 거래처에 해당 은행, 즉 농협은행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농협은행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 사업자 등록 번호 여기 7번에다가 은행 사업자 등록 번호 미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요즘은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말풍선 눌러서 예를 들어서 서초동이다라고 하면 서초동에 있는 농협은행이다라고 하면 서초구 서초동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거래처 등록에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관련되는 정보들은 우리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전체 삭제를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삭제를 하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새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정보까지 반영이 됐고요. 자, 지방세 쪽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요 경우에 지금 우리는 정보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적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클릭하게 되면 내림 차순, 올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클릭하게 되면 금액순, 큰 금액, 작은 금액 순서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이 제목 라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렬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적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것만, 적요를 일괄적으로 썼다면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 1차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자, 커스를 이자 배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원천징수 세액과 이자 수익과 연결되는 금액을 확인시켜 줍니다. 엔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쪽에 또 커스를 이동시키면 14만 원의 원천징수 세액과 이자 수익과 연계되는 전표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 배당에 대해서 기간 계산을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과 이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종료하고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법인조정에 가셔갖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원천 납부세액 난 128번에 42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나면 우리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탭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특별징수세액 명세서에서도 제가 전체 삭제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12 전표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CF12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F12 전표 불러오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우리 법인조정에서 다루었던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하고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요.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특히 지방세 특별징수지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가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128번에 특별징수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42,000원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게 되면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로 마지막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법인조정에서 과표 및 세액 계산에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기초 정보는 회계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부분의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모든 차량들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자가 차량, 리스 차량, 렌트 차량 모두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등록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 68페이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차량 등록증 사본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는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량입니다. 자가 차량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이 되죠.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가 우리 회사 계산액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 금액을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 금액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계시키는 부분이 우리 차량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자가 차량은 오른쪽에 첫 번째 고정자산 계정 과목, 두 번째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전부 208번 계정 과목일 거고요. 자, 두 번째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풍선을 눌러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차량의 번호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서로 연계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차량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있는 차량과 연계시켜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옵니다. 자, 자가 차량 임차 여부냐라는 건데 위에 고정자산 등록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전부 자가 차량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가 차량으로 기록이 되면 임차 기간 필요 없고요. 보험 가입 여부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냥 가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2달 다 가입했으면 가입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 일부 가입했으면 3번 일부 가입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가입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가입으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 기간은 굳이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서 가입으로 처리되는 순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가입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 여부에서 일부 가입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험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세무조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5번째 차량인 렌트 차량입니다. 렌트 차량은 21년도에 렌트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 22년도에 렌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장하지 않았을 때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정보를 삭제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리스, 렌트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일어났던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된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은 리스나 렌트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매년 800만 원씩 송금 추인되도록 돼 있죠. 추인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련되는 차량을 삭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유지해서 등록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송금 추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이 되고 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개정 과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CF4 업무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계정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을 일괄 설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일괄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22번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업무용차 여부에서 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전표 입력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유지비는 좀 덜하지만 임차료라든가 또는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경우에 차량과 연계되는 세금은 자동차세 정도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입력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7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비용 계정 구분 설정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860번의 계정 과목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860번에 보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 해서 이렇게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860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계정들은 그냥 일반 계정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계정 과목을 만들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12월 달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해보면 손익계산서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생뚱맞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게 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F4번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통합계정을 통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에다가 822번하고 860번을 합쳐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합치는 걸 등록하시게 되면 우리 제출용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용 관련되는 차량 계정 과목이 있었죠. 없어지고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그냥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71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73페이지에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전표를 제가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31일 날 출금 전표로 860번 해서 유류대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10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업무용 차량 정보라고 해서 팝업창이 뜹니다. 말풍선 눌러서 1번 차냐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차량 정보가 나옵니다. 자, 1번 차량이다. 그러면 유류대냐 보험료냐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비용을 전부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반 계정,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차량 유지비, 자동차 세금과 공과금 뭐 이런 계정들은 다른 내용들하고 전표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전표 입력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60번 비용 계정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표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12월 달까지 전표 입력 다 하고 나면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현황이라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별로 관련되는 금액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비용 내역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할 수도 있고요. 비용 합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상단에 보시면 F사 일괄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분해서 등록하기가 힘든 경우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일괄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량 번호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분화해서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현황에서 일괄 작업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사용 거리, 즉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전표 입력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무대리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차량 2대에 대해서 업무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하게 되고 업무 사용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75%, 하나는 90%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세자들이 직접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